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자는 게 이 법을 시행하는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특히 전북은 도민 100명 중 27명이 65살 이상 고령 인구입니다.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데요. 통합 돌봄은 도민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과 인력, 돌봄 시설의 차이가 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통합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 기대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북적 준비 상황과 과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전주충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북도민들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해 어떤 생각과 기대들을 갖고 있는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건 참 반가운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전북은 워낙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면 가족들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전북은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또 결국에는 대기만 길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도 되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여줄 사람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돌봄이 제대로 된다면 시설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바뀌는 거니까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연결할지가 핵심인 것 같고요. 전북은 이미 초고령화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에서 돌봄 체계를 만드는 건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지역사회 단체가 함께해야 이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기회에 돌봄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책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네, 돌봄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상황이죠. 말씀들 들어보면 지자체 의지 강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좀 토대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해숙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상권 전주시 통합의료돌봄지원센터장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돌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데요. 27일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지역 통합 돌봄 본사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거죠. 서양열 원장님, 먼저 통합 돌봄이 무엇이고 기존 돌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통합돌봄은 노세,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돌봄 정책과의 차이는 서비스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지원 체계를 읍면동이나 시군구에서 구축하고 대상자 중심으로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계획으로 연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조금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통합돌봄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을 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민간에 있던 사업들을 시군구와 읍면동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민관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든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합돌봄 주 대상자는 노세,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 주 대상입니다. 이분들 중에 이제 65세 이상 퇴원 환자라든지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자라든지 등급 외자, 그리고 시설 퇴소자, 등급 대기자 분들이 주 대상이고요. 통합돌봄 신청은 읍면동이나 시군구 또는 건보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조사 및 판정은 지자체 및 건보공단 및 연금공단에서 조사하고 판정이 이루어지고요. 지원 계획은 시군구에서 총괄해서 진행되고 민간 제공기관 등과 협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연계 및 제공은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통합돌봄 정책 방향이 병원이나 시설에서 재가 및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기존보다 대상이 확대되고 복지, 의료, 요양 등 돌봄 전반으로 사업이 확대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역 사회 중심, 그리고 어떤 기존의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 뭐 이게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그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 중심이 아니고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그 돌봄을 그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숙 교수님, 네네. 그 뭐 금방 성 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의미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령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살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서비스의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자고 하는 건데,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인간은 모두 있다.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갈 네네. 권리. 네, 익숙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그게 이제 유엔에서 이미 인권 선언이랄지, 그다음에 그 장애인에 대한 권리 협약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그냥 거주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익숙한 곳에서 내 삶을 살아서 그 관계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삶의 리듬도 유지되고, 문화적인 연속성도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 인간은 자기 정체성이 훼손당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 집을 떠나서 가족하고 단절돼 버렸을 때는 이웃이나 친구하고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의 지속성, 그다음에 문화 환경의 그 연속성, 그다음에 자율적 선택권.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강제로 이주하거나 어디로 퇴거하지 않고 개인이 형성해온 생활 기반이나 사회 관계적 문화, 그런 맥락 안에서 존엄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우리도 지금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들어갈 때,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건강할 때는 지역 사회에서 살지만 조금 질병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원에 갔다가 그다음에 병원에 가서 삶을 마감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감이 유지되지 않고 여러 가지 가족들도 어려움이 생기고 본인들도 어려움이 생겨서, 이거를 이제 인권 차원에서 유엔이 이미 이거를 선언을 했었고, 그것이 사회복지 서비스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보면 돌봄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돌봄이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 아까 네, 말씀하신 이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어떤 뭐 네. 목표일 수도 있을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 통합돌봄이 그 전면 시행하기 앞서서 뭐 오늘 27일 날 이제 시행이 되는데, 2023년 7월부터 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어요. 예.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걸 추진해 오고 있었고요. 그 원장님, 그 기존 시범 사업 중에 좀 참고할 만한 어떤 선례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전주시가 그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이 지역의 돌봄 여건을 조금 더 강화하자. 그리고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바로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입소를 늦추는 이런 과정으로 좀 가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시작이었는데요. 네. 전주시는 2019년도부터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서 매우 우수하게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한 의료 연계 모델이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게 주목받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 연계 모델이요. 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한 사업인데 네. 그 사업이 상당히 단순히 그냥 단순한 서비스보다는 건강 지킴이라든지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예방적 체계를 투입하는 대표적 모델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니어 클럽과 연계한 통합 돌봄 서포터즈 사업 또한 대단히 그 우수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업인데 이 서포터즈 사업은 전 시민들에게 통합 돌봄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이해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했던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이 서포터즈가 가지는 의미 속에는 시민들도 돌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통합돌봄 교육도 많이 하자 해서 전주시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우 선도적으로 해왔던 기억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은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14개 시군에서도 보면 이 통합돌봄 사업 안에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주에서 했던 영양 더하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질병이나 거동 불편, 가족 부재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도시락이라든가 식사 지원 방식 등을 세분화해서 식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한 안부 확인도 이루어져서 어르신의 영양 관리와 건강 유지가 동시에 확인되는 사업인데 이런 방식의 다양한 민간의 창의성이 유지되는 방식의 사업들이 전국적으로도 여러 사례로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 원장님께서 처음 사례로 들어주신 그 전주시 재택의료 방문진료 시범 사업 이거는 의료복지. 조금 뒤에 이 사업을 직접 이제 시행하셨던 그 이상권 이제 원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좀 전화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네. 그 올해 1월 통계를 보니까 전북 고령 인구 비율이 26.7%예요. 그러니까 도민 100명 중 27명은 65살 이상 노인이라는 건데. 그렇죠. 거기다가 2024년 통계이긴 한데 그 전북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11만 명이 넘습니다. 네. 7가구 중 한 가구가 이제 혼자 사는 노인 가구라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또 전북은 땅은 넓은데 뭐 돌봄 시설과 인력 턱없이 부족한 농촌 그렇죠. 지역이 사실 네. 많고요. 이런 지역 상황 볼 때 통합 돌봄 그 어떤 정책보다도 사실 전북의 중요한 정책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지역사회 돌봄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서 24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이제 금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개별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거가 사회복지 실천의 7대 원칙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개개인에 따라서 다 요구가 다르고 그의 특성이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 돌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모델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전 지역 사이의 개별화가 이 통합 돌봄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고령 인구가 30% 가까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전라북도는 이 부분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산 게 한 15년째 되고 있는데요. 보면 제가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갔을 때의 인구의 구조하고 현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고 조금 지나면 어쩌면 8, 90%가 혼자 사는 어른이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전주 시내의 도심하고 시골 지역하고 보시면 인프라를 보시면 인구 구성도 이제 80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누구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생활의 인프라도 매우 부족하고 그다음에 의료나 이런 것들도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통합 돌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이런 것들을
농촌 지역에서는 연계 체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좀 디자인을 해야 되고 도시형 모델하고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는 실제로 본래 이것이 시행하는 효과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네. 네. 그 개별화라는 말씀을 네, 강조해 네.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돌봄이라는 게 어떤 다 보편적인 요구와 뭐 그러시오. 요구만 있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그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고 네. 그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 돌봄을 제공하고 이런 게 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원장은 어떻습니까? 그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인력도 좀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갖게 됐는데 그 전북지역 통합 돌봄 전문기관으로 전북 사회서비스원이 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뭐 네. 사실国정기관으로서 지금 책임 막중하실 텐데 하실 일도 많고요. 네. 그 전북형 지역사회 돌봄 통합 모델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부분을 좀 뭐 설명드리기 전에 이 통합 돌봄이 전체적으로 가장 일선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지역이 읍면동입니다. 시군구 읍면동이 이 사업을 전적으로 잘 이루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시군구의 자율성에 맞게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부분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별 지원 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동 혼자서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시군구가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최종하거든요. 근데 시군구가 할 때 시군구에 있는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민과 관이 제대로 돌봄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는 게 이 법이 가진 매우 중요한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역 돌봄 여건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자라는 의미가 있고 이 사회서비스원은 그런 전문기관으로서 지정되면서 이런 민간의 참여를 더 많이 보장하고 돌봄 영역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다양한 민간 자원들이 이 공공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에 가장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함께 돌봄 민간협력 추진단이라는 걸 구성해서 저희가 다양한 민간의 의견과 내용들을 행정에 이제 잘 녹여가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가 나아지려면 돌봄 현장에 있는 일하는 분들의 질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나 연수 지원 체계 등을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전북형 지역사회 통합 모델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민간의 촘촘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도와 14개 시군 모두 행정과 민간이 더 촘촘한 돌봄망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민간과 함께 협력하는 잘 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제안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방적 돌봄 사업의 확장입니다. 돌봄은 사후적 대응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요.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전북은 이 예방적인 사업들에 대한 경험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이라든지 재가복지 운영 지원이라든지 민간 복지기관도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이런 곳들이 이런 곳을 통해서 예방적인 돌봄 사업들이 많이 녹여갈 수 있도록 하고 전북 도와 사서원은 농촌 지역 돌봄 취약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돌봄 취약지를 우선 집중 발굴해서 돌봄으로 인한 고립된 섬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이는 작업들을 또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통합돌봄 민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사업을 전국적으로 좀 선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것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는 잘 준비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좋은 돌봄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회서비스원이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도 뭐 기여를 하지만 그 돌봄 제공자를 교육하고 뭐 이런 데도 지금 상당히 좀 역할을 그쪽에 하고 계신 집중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떻습니까? 그 원장님 말씀하신 전북형 지역사회 돌봄 통합 뭐 방향, 뭐 구체적인 방침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전북 연구원을 통해서도 하나의 연구 보고서로 그 보고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 전라북도의 어떤 노인 인구의 증가랄지 농촌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돌봄을 하나의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가 기본 돌봄이라면 그다음에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보충형의 돌봄. 그래서 그 사회적인 연계 기능을 좀 보완하는 거죠. 이거에는 일상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거는 참 잡다하게 필요하잖아요. 네. 밥도 먹어야 되고 집안 관리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누군가의 말벗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시락 배달에서부터 간호, 자원봉사 이런 것까지 연계하는 거가 보충적 돌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돌봄은 제도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데 돌봄이 필요한 계층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이런 누락된 그 수요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춤형의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북연구원이 또 중요하게 봤던 것이 포괄성, 이 돌봄의 포괄성들이 필요하다. 이게 예를 들면 분절화돼서 한 사람은 의료만 오고 한 사람은 주거만 왔을 때 이게 전체적인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져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누군가가 그거를 매니지하고 또 이것들을 그 누락되지 않도록 서로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전달 체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전달 체계를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이 따로따로 전달 체계를 가지면서 또는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간 자원의 조직과 협의체들을 구성한달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확보해서 돌봄의 방향들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통합을 하면서 사례관리에서 사회복지 사례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현장에 가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우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통합 돌봄에서는 이 사례관리 과정들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고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포괄성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뭐 어떤 보험 명칭도 통합 돌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아이들에게도 이제 전에도 제가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인클루시브하다고 하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애를 그냥 봐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발달적인 상황들, 부모와의 관계랄지 지역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요소들은 없는지 이러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통합 돌봄도 그냥 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돌봄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피는 거고. 그러니까 통합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돌봄의 시스템을 얼마나 건강하게 갖추고 유지하느라고 하는 거가 이 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함께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통합 돌봄 뭐 말씀 들을수록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다가오는데, 근데 지난 1월 기준 그 전북 통합 돌봄 준비 정도 평가해봤더니 하위권 조사됐습니다. 원장님, 그 사실 전북은 뭐 돌봄 시설, 돌봄 뭐 기반 뭐 이런 게 사실 다 부족한 건 뭐 맞는데 거기다 전북 내에서도 이제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이 시군 간 격차 해소 뭐 중요할 텐데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지난 1월에 이제 이게 발표가 복지부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지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또 도에서 14기 시군과 함께 회의도 같이 하고 했었습니다. 뭐 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뭐 조례 제정의 경우에는 14개 시군이 완료를 해서 법 시행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차분하게 준비해가면서 저희가 뭐 전국적으로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전주같이 장기간 시범 사업을 했던 것과 또 이제 막 시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이제 도와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격차를 줄여가는 데에 다양한 행정 지원이라든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풀어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좋은 돌봄 여건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함께 만들 거냐가 숙제거든요. 근데 전북은 지금 이 61.4%는 지자체의 준비의 그 항목들을 측정한 거고요. 네. 그거 외에 민간 자원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간 자원에 민간 돌봄 체계가 잘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 체계를 갖추는 거, 지역 돌봄 여건을 강화하는 거,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저희들한테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좀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복지부에서도 시군에 14개 시군에 통합돌봄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설하기를 권고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통합돌봄 팀이 지금 만들어져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원도 통합돌봄 팀을 지금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필요한 여건들을 좀 더 촘촘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상황이 뭐 어려운 건 맞는데 또 예. 중요한 건 이제 관심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예, 보면은 14개 시군 중에서 뭐 전담 인력, 뭐 전담 부서는 이제 차치하고 들어서 전담 인력, 뭐 관련 조례 이런 준비도 사실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좀 보시기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거의 조례는 거의 완결이 돼가는 것 같고요. 단독 부서도 사실은 되게 주저주저했는데 복지부나 도에서 강력하게 좀 시군에 얘기를 해서 아마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안착될 걸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겸직해서 하는 자리까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돌봄과 관련된 부서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담이죠. 예. 네. 전담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잘 안착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의 의지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고,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돌봄 여건을 만들어가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안착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 돌봄은 표로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돌봄의 질은. 네. 그 교수님, 네. 그 금방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간 현장 전문가들과 협업 굉장히 네, 필요하다고 네, 지금 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게 네. 지자체가 뭐 주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과 공공이 함께 힘을 모아야 사실은 돌봄의 질, 그다음에 돌봄 제공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네. 텐데 어떤 준비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선 생각해 보는 것은 공공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분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새로 늘어나서 어떤 그 할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도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공공 안에 저는 분명하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 사회복지 정책을 얘기할 때 어떤 정책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시간을 50년쯤 당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있어야 예산이 수립되는 거고 네.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전담 인력이 생기는 거고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현 단계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그 형성이 돼서 실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은 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분명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보면 공공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공이나 이런 사회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 정책
뭐 이런 걸 한다면 실제로 민간 영역에서는 그거를 서비스를 프로그램화해서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다양하게 유연성을 갖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영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다양한 민간들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고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구슬 서머를 꿰는 작업들을 어떻게 해낼 건가, 이게 이 유연하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곳에서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발생하는데 주민의 참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민의 참여형들, 그다음에 이 주민의 참여가 안 될 때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나 또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협력의 네트워킹을 만들 건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제 뭐 정책 모니터링, 사례 관리 이런 것들도 하는데, 찾아보니까 전라북도는 민간들이 지역에서 이 통합돌봄을 그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농장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완주, 뭐 순창 이런 곳들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전수하기도 하고 계속 배워서 각 지자체들이 또는 마을 단위 공동체 이런 것들을 형성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농촌의 재생운동, 농촌의 공동체 재생, 도시재생은 얘기했지만 농촌의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는 거,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농촌의 재생을 돌봄을 중심으로 추진해 보자. 네네. 그래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1996년도에 IMF가 왔을 때 우리 사회는 그 전에는 홈리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노숙자가 생기고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긴급하게 법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어서 자활기관을 만들고, 자활기관의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자활후견 정보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지금까지 일자리 관리나 이런 것들을 쭉 해오고 있잖아요. 이 법이 만들면서 그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네. 특히 이제 지역 특성을 그러니까 민간의 협력도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뭐 도시형, 농촌형 따로 뭐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 말씀해 주신 거고, 그 교수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민간과의 협업, 뭐 이게 통합돌봄의 질을 뭐 좌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전북 사회서비스원도 앞서서 그 365 함께 통합돌봄 민간협력 추진단 이걸 통해서 현장 중심 협업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시군마다 여건이 다 다르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공공과 민간 자원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게 쉽지만 않을 텐데,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북이 가진 어려움이 자원입니다. 사실은 부족한 자원 체계에 모든 현장이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망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 자원이라고 하면은 뭐 시설, 인력, 예산 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대충 이제 그 프로그램 예산이라든지 물적 자원 등의 필요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농촌 지역으로 가면 인력 자원도 되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돌봄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라고 하는 숙제들을 저희가 이제 이 함께돌봄 통합돌봄 민간협력 추진단을 통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좀 우선 고도화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과 민간이 잘 협력을 하는 첫 번째의 시작은 이 통합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 되는 과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돌봄이 굉장히 광의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 돌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초적 원인과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들이 아직까지는 촘촘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높여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함께돌봄 민간협력 추진단과 함께 통합돌봄과 관련된 돌봄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도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돌봄과 인문학을 조금 더 우리 삶의 근간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돌봄에 대한 좋은 이해들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금방 자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사업 성공 필수 조건 예산일 텐데 지금 보니까
올해 정부 전체 예산, 그러니까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 첫 해인데 정부 예산이 914억 원이에요. 1,0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뭐 당연히 나오죠. 그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지자체가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가 통합돌봄 시행을 하면서 914억이라고 하는 단일 금액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모든 지자체로 뿌려지면 그게 금액이 굉장히 낮은 기초지자체당 돈이거든요. 평균이 4억 2천만 원이에요. 예,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 해 동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예산 중에 또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실제 실행하는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돌봄은 그만큼 비용을 수반하는데 국가가 돌봄 비용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비용의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주세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복지기금이라든가 돌봄과 관련된 자주세원 문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거꾸로 통합돌봄 연대기금 또한 좀 돌봄 연대기금을 조성하면 어쩔까라고 하는 제안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우리 돌봄의 문제가 그냥 지역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광역과 지자체가 돌봄 연대기금을 좀 조성해서 정말로 돌봄이 을 누리지 못하거나 돌봄 서비스 안에 편입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 예산적인 방어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북인 복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 자원을 민간도 쉽게 접근하고 공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망을 조금 구축해 놓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활용되면 실제 지역 자원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모자라고 어떤 부분이 넘쳐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들을 저희가 구축해서 현장과 함께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찌됐든 그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 뭐 지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테니까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기대와 과제란 주제로요. 이해숙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고요.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 여러분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 방문진료 재택의료 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할 수 있어야 그리고 이 방문진료 재택의료를 요양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텐데요. 이 방문진료 재택의료 일선에 계신 그 전주시 통합의료돌봄지원센터 센터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상곤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정책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이제 3월부터 면적인 법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2006년부터인가 전반적으로 이 돌봄이나 특히 요양 부분이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네. 돌아다녀 보면 너무 잘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쉬웠던 건 이제 의료 파트가 직접 가정까지 들어가서 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있거든요. 지금까지 요양병원에만 입원을 했을 때 어떤 삶의 질도 많이 저하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좀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집에서 여성을 보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꿈은 다른 다 집에서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게 다 꿈이죠. 예.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요즘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뭐 환자분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또 국가적으로 이런 그 예산, 그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 마지막 그 생애에 너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제 지금 저희가 초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 측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또 국가적으로 그 사회적 부담 비용들을 좀 줄이려는 노력 이런 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질 제고, 사회 전체 비용 감소 이 말씀 네. 해주셨고요. 이 관련해서 전주시 의사에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예, 원장님께서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에 오셨는데요. 예, 예. 여기 보니까 가정의학과 내과 등 동네 의원 20곳이 참여를 했고 예,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성공적으로 협업한 사례로 여러 곳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국회 예. 토론회도 뭐 다녀오시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동안 어떤 사업 펼쳐오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2019년에 아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에 전주시가 그쪽에 이제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전주시 의사회에도 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많은 검토 끝에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해서 참여했고요. 네. 이제 제일 문제는 그때까지는 이제 방문 진료에 대한 법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2019년 이후에 다시 이제 방문 진료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범 사업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도 과연 의사들이 환자 집에 방문 진료하는 거 뭐 예전에 한 70년대까지는 뭐 왕진이라는 여러 걸 많이 활성화 그 당시에는 의료기관들이 그렇게 뭐 많이 분포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왕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없었던 네. 거를 저희가 이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의사 회원들이 방문 진료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했고요. 네. 그래서 사업 전주시와 같이 협의해서 뭐 그 방문 수가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별 동별 건강의료 안전망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각 담당 의사 선생님이 각 동사무소와 함께 그리고 우리 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해서 같이 환자들을 조사하고 또 파악해서 어떤 분들에게 방문 진료 필요한가 해서 평가된 그 환자들 저희가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또 그분들의 어떤 평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치료 계획을 세울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 사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적인 파트가 어떻게 잘 결합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의료 파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보면은 이 재택의료 방문 진료가 의사 한 분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간호사, 네. 사회복지사, 뭐 서울 같은 지역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한 팀을 이뤄서 찾아가잖아요. 예. 이 대상자들 만족도 신뢰도 뭐 커질 것 같은데 이 사회 전체 의료 비용을 줄였다는데도 줄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이 재택의료 방문 진료 확대가 되면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희 방문해 보면 우리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특히 그 보호자분들, 자녀분들이나 그쵸 보호자들이 전에는 병원을 모시고 가려면 이동 수단도 힘들었고 또 어떤 뭔 문제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응급실로 갔는데 네. 막상 응급실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네. 이제 적절한 치료는 받겠지만 다시 왔을 때 너무도 이게 힘들었던 거죠. 계속 반복된 그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직접 의사 선생님들이 찾아오니까 너무도 편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고 또 의지할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복지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문함으로써 그 병원 응급실 이용률이나 입원율이 많이 개선이 돼서 많은 이제 복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의료비 쪽에도 많이 줄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에서 또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셔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지 아직은 잘 홍보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모르니까 우선 일단 응급실 가게 되고 모르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방문진료나 재택의료가 있으면은 사실은 그 횟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 전체적인 의료 비용은 줄어들 수 있을 테고요. 뭐 이런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데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역에서 1차 의료 그러니까 동네 의원의 85%가 원장 혼자 진료하는 그 단독 개원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원장님 혼자 계시면은 이 병원 의원 문을 닫고 방문 진료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1차 의료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 참여를 늘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1차 의료기관들 대다수는 뭐 우리나라는 환자 예약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병원 찾아오거든요. 네. 이제 찾아올 때 이제 뭐 의사 선생님 많이 없다. 자기가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 상당히 이제 또 이런 정서 다니던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요. 또 원장님들도 그런 불안함 때문에 병원을 쉽게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심시간이나 일주일에 목요일 오후에 좀 휴진을 갖고 그 시간에 방문 진료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예 이제 뭐 서울 쪽은 보면은 오전은 진료하고 오후는 아예 방문 진료한다든지 이런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전주는 아무래도 이제 홍보는 하지만 뭐 적정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폭증할까봐 우려를 하시나 봐요. 네.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뭐 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전주시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그 재택의료를 할 수 있는 방문진을 하는 그 안내 그 팝업 같은 게 좀 아니면 그 집어서 찾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방문진을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도 저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홍보라든지 환자들이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홍보해주면 일단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참여한 만큼 또 어느 정도는 적절한 환자들을 봐야만이 또 수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병원을 유지해야 또 일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홍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방문진료 재택의료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동네 의원,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사실 큰 거잖아요. 이게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현재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그 외래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서 사실 방문의료 수가가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뭐 이런 부분들도 수가 체계가 배제돼 있고요.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재는 동반 수가라고 해서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직종이 간호사, 물리치료사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뭐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필수로 이제 고용하고 있는데 우리 또 병원에서는 또 간호조무사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방문 진료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뭐 직접 포괄평가를 해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잠깐 또 가야 할 때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문 진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직종들에 대한 그 동반 수가가 인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에 대한 뭐 수가는 한 달에 일정 정해져 있지만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간호조무사도 많이 대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반 수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점심시간에 많이 나가야 하는데 점심시간에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냥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수가가 있으면 그걸로 좀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게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네 의원 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 역할이 비중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시 통합의료 돌봄지원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통합돌봄 서비스 핵심은 방문진료, 재택의료에 관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먼저 서영은 원장님. 그 아까 이해숙 교수님도 앞에서 좀 잠깐 좀 말씀하셨는데 그 농어촌 지역 상대적으로 서비스 공백이 클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 전북 지역 재택의료 센터 선정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2026년 상반기까지 14개 시군의 지정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6개소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전북에서요? 예. 전주에 4개소, 군산 3개소, 익산 2개소, 그리고 웬만한 뭐 군단인 1개소고 고창이 특별하게 3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의료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주로 보면 이제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이런 데가 이제 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의원이나 개인 내과 이런 데도 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재택의료센터는
참여하는 병원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아까 우리 이상곤 센터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헌신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병원, 자기 병원의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헌신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층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을 갖춰야 이게 지속 가능할 텐데요. 예. 그 이해숙 교수님. 네. 그 지난해 11월 자료를 보니까 네. 그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 네. 방문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관이 전체 3% 불과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시행한 기관이 303곳, 네. 300곳을 겨우 넘겼는데 그렇죠. 네. 이 방문 진료 재택 의료 참여 네. 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네, 사실은 집에서 이게 병원에 가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몸이 불편할 때 병원을 갈 수 없는 분들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현실이 보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낼 수가 없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오거나 또는 뭐 그런 또 의료 인력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수가가 맞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희생과 헌신만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건가 방문 의료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의사 선생님이 다 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혈압에 대한 체크나 약을 복약하는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그 수술 이후의 상태랄지 이런 것들은 간호사 선생님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자료를 하다가 뭘 좀 생각을 했었냐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인턴 과정을 하시잖아요. 네. 보니까 내과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과들을 하는데 저는 그 과정에 한 달 정도는 재택의료에 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제도화한다면 네. 그것도 종합병원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도 이 지역에 나갔을 때 배우는 거가 전 못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법들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할 것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인력이랄지 기관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그거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다음에 요즘엔 그 이동 서비스들도 좀 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병원이 어느 요일에 어디를 가서 진료를 맡고 뭐 이런 것들도 좀 구성한달지 그거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통합적으로 이걸 예. 총괄할 수 있는 예. 매니지먼트 그렇죠. 보건소나 이런 보건소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협의 구조를 만드시면 이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제도적인 뒷받침 꼭 네, 필요하겠죠. 꼭 필요하죠.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에 남원의료원 사례가 좀 주목할 만한 사례인데요. 그거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네, 그 네. 재택의료센터는 네. 남원의료 사례를 조금 잘 확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 중에 네. 의사 수련 과정에 재택 네. 방문제를 이렇게 필수로 넣었으면 좋겠다. 네. 이 제안도 상당히 좀 네, 제가 의미 있는 이렇게 의미 있는 제안일 고민하다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꼭 나가야 하듯이 네. 인턴 그냥 전공의가 되기 전에 인턴 과정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남원의료원 그다음 의사 수련 과정 두 분 말씀해 주셨고,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기대와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돌봄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가치와 제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잘 뿌리내리는 것,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살던 집에서 나이 들며 편안한 일상과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돌봄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혜숙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